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네, 셀프북 코칭 4월 책 될 일은 된다. 첫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될 일은 된다. 사실은 이 책 제목이 약간 후킹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될 일은 된다라는 표현을 듣고 책을 선택하셨었는데요. 한 주간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지점들을 만나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될 일은 된다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문장과 통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책의 제목은 될 일은 된다인데 사실 부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왔을 때는 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저는 출판사의 그 마케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 책 앞에다가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끌릴 법한 부제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 안에 안쪽 표지에 보면은 원래 원서에 적혀 있는 부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원래 이 책의 원어 제목은요. The Surrender Experiment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내맡기기 실험. Surrender 했던 어떤 실험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제목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부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My Journey into Life's Perfection. 나의 여정인데 뭐에 대한 거였냐면 이 삶이 가진 이 완벽함, 완전함에 대한 나의 여정이다. 전 여기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y perfection,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life, 삶이 가진 그 완전함, 완벽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책이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 원서의 부제목에 다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완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한번 그 여정에 대해서 마이클 싱어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같이 읽으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감사의 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 주셨었어요. 이 문구가 우리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사실 이 책의 진짜 저자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로 쓰게끔 만들 정도로 강렬하고 매혹적인 사건의 흐름을 읽어낸 것은 다름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의 위대함을 기억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펜을 들고 글을 써야 했다. 어, 이 내용 어떠신가요?
이 책의 진짜 저자는 삶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인이 썼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책은 내 삶이 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이미 약간 한 걸음 뒤로 빠져 있는 또 우리 저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이런 표현이 이어져요. 그럼 이 책을 왜 썼는가라고 보면요. 12쪽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우주에서 펼쳐지는 각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터득하게 되기를. 놀라운 우주에서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을 그저 온전히 누렸으면 애쓰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을 그 여정으로서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저자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어서 이제 서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3쪽입니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surrender, 내어 맡기기, 내려놓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13쪽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 표현은 무저항.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저항하고 계신가요? 혹은 얼마나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우리에게 저자는 무저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병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만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음, 어떠세요? 얼마나 공감되시나요? 아, 저는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 항상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각도로 다른 행성과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궤도 위에 있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진리랄까요? 흐름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힘을 쓰고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힘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서문에서 이미 저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되게 짧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의지라는 표현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쓴다면은 뭐 사실 의지가 있는 생명이 우리 인간이니까요. 물론 이 의지에 대한 마이클의 입장도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초창기에 나오는 의지의 표현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어떤 흐름을 거스르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는 그때 우리가 하려는 행동을 표현하자면 계속 결정하고 통제하려 들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자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우리 보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이 저자의 경험담을 볼까요? 제가 주요 부분만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17쪽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의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 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속세로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서렌더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내 안에서 어떤 의지를 세워서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내 삶을 관찰했을 때 삶이 펼쳐내주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나의 안내자로 삼고 그 흐름에 그 펼쳐지는 일들에 내 의지를 발휘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내용은 전체 내용에서 1부 깨어남부터 2부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다 중반부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깨어남 1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작은 소제목은 외침도 아닌 속삭임만으로인데요. 마이클은 1970년에
겨울이었대요. 이날 강렬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 아내 셸리의 오빠 론이랑 같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뭔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70년 겨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처럼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다. 소파에 이렇게 그 아내의 오빠와 앉아 있다가 문득 막 어떤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냥 마이클이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마이클은 이때 소파에 앉아서 그 아내의 오빠와 이야기 나누면서 본인의 모습, 한 몇 분 동안 그 어색한 침묵을 계속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알아차리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메꿔보려고 애쓰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 애쓰는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나를 만나게 된 거죠. 마이클은 너무 놀래서 아내의 오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때부터 저자의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에 주목하는 여정은 이어집니다. 알아차리고 나자 그 목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소음처럼 느꼈던 저자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소제목이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다.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하루 종일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고 중얼중얼 거리는 이 내 마음이란 것이 나를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는 자신의 내면 속에 두 개의 존재를 알아차린 거죠. 하나는 계속 떠드는 자, 다른 하나는 그 떠들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자.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떠들고 있는 애를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다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목소리의 정체가 뭐고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였죠. 마치 저자의 경험은 32쪽입니다.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물 밖으로 한번 펄쩍 뛰어오른 물고기였던 저자는 깨달은 거죠. 저 아래에 물이 있고 나는 바로 저기서 평생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 난 저기 말고 난 저기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소제목 3을 보면 선의 기둥이 나오는데요. 저자는 그때부터 지켜보고 있는 자, 떠들고 있는 자에 대한 화두를 갖게 됩니다. 그걸 질문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때 만난 책은 필립 카플로의 선의 세기둥인데요. 그러니까 선불교 책이죠. 젠 선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명확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관해서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침묵시키는 것은 바로 명상이었죠. 그때부터 마이클은 이 명상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일화로 아내랑 친구들하고 떠났던 여행, 캠핑카 여행이 소개가 되고요. 명상에 빠졌던 저자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숲을 무성한 호숫가에 갔다가 명상을 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고 평상시처럼 명상에 쭉 빠져들던 저자는 순간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나라는 의식 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 거죠. 그건 매우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나란 존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알고 싶냐라는 목소리. 절대 고요 안에서 저자는 그 목소리를 만납니다.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자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때 그 나의 고요함을 잃지 않고자 노력을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2,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내면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명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화두를 갖습니다. 참, 그런데 이 인생이란 건 그렇게 막 깨닫고 있을 때 아내 셸리가 이별을 통보해요. 이혼인 거죠. 저자는 내면은 평화로웠지만 겉에 구축되었던 세상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해요. 즉, 산산조각이 났죠. 내가 알고 있는 퍼스널 셀프, 자아라는 개념이 산산조각이 난 이 상황을 저자는 회피하지 않고 마이클은 계속 경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고요히 있게 되는데요. 마치 은둔자 같이 되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아내의 이혼 통보와 어떤 삶의 변화에 있어서 마이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떠들어대는 목소리를 없애야 한다. 그 목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일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직 그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하지만 마이클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 6번 소제목 국경 너머 남쪽으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대학원 2년 차가 됐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이제 이때 자신의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자는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외부적인 사건들 속에서 되풀이하여 뚜렷이 나타나는 어떤 주제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우리말이지만 몇 번 읽어봤거든요. 펼쳐지는 외부적인 사건들. 내가 뭔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주변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뚜렷하게. 근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그 한 예가 바로 친구가 갑자기 멕시코에 가봤냐. 얼마간 지내기는 참 좋아. 서점에 갔더니 누가 바닥에다가 멕시코 여행 안내서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기 위에 누군가 또 놓고 간 멕시코 지도. 저자는 55쪽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한 신호야. 나는 멕시코로 떠나기로 했다. 방학 때 떠난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퍼스널 셀프와 이렇게 갈등을 일죠. 날강도가 들어왔을까? 누가 나를 쫓아내진 않을까? 막 두려움의 목소리가 계속 일지만, 마이클은 아내와의 일도 있고 굉장히 자신의 삶에서 명상을 아주 초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삶 24시간을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 훗날 마이클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에 가본 적 있냐 누가 물어보고 뭐 바다에 갔는데 멕시코 여행 안내서가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자가 펼쳐지는 외부적인 사건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자는 훗날 이렇게 멕시코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내 기억으로는 삶이 펼쳐내는 사건들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긴 최초의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따져보면 차를 세워두고 몇 주 동안 홀로 명상할 그 완벽한 장소를 내가 미리 찾아 나서서 물색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삶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이었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갔을 뿐이다. 나는 점차 이 모든 경험을 삶이 주는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삶이 이렇게 보여주고 펼쳐내어 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해석의 표현이 삶이 내게 베풀어 준, 삶이 내게 준 선물, 삶의 흐름,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삶이 펼쳐낸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 삶은 무척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는 대상처럼 저자가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자는 그렇게 멕시코에 간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나름 유명 인사가 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신이 준비했던 삶의 여정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마주하고 온 거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더 명상의 뜻을 세워서 땅도 사게 되죠. 저는 이 표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 돈을 쓸 때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대학 자금으로 주신 돈이 있었는데 석박사 모두 전액 장학금을 다니다 보니까 그 돈을 전혀 쓸 일이 없었던 마이클은 명상을 만나고 자신만의 수행하는 장소를 매매하는데 그 돈을 쓰게 되죠. 땅을 사고 거기다가 오두막을 지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랑 뭐 건축학 석사학위 친구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에 착수하거든요. 목재도 사러 가고. 근데 그때만 해도 히피에 대한 되게 안 좋은 편견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목재상 그리피스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젠 자네들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히피는 무조건 싫어했는데 이 세 명을 보면서 감동하고 정이 든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은 훗날 이렇게 설명해요. 믿기 어려운 이 경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뼛속까지 감동적인 사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났다. 80쪽에 본인들이 지금 오두막 사진이 있어요. 혹 보셨어요? 거기에 작게 적힌 이 문구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자그마한 명상용 오두막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삶이 어떤 것을 짓게 만들었는지 보라. 네, 이렇게 땅도 사고 오두막도 짓고 명상으로 점점 빠져든 마이클이었죠. 뭐 동생 부부가 와서 걱정될 만큼 너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오히려 점점 더 깨어나는 여정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내 안에 떠드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2챕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네, 예전에 셀프 복코칭 전신이었던 영성 복코칭 시절에 여기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신데 우리 요가난다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와우, 요가난다 또 만났어요? 네, 마이클 역시 이 요가난다를 진하게 만나고, 아, 이제 내 스승을 찾았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탐구해 가는 여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2부의 제목,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다가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떠드는 목소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93쪽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그때부터 마이클은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떠드는 이유는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94쪽입니다.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오면요. 아, 왜 오늘 또 비가 내려? 이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군. 참 아름답네. 삶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에 있어서 그저 수용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먹자마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본인의 실험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삶이 앞장선다. 그렇게 모든 걸 수용하기로 마음먹자마자 마이클은 수업에 위통 셔츠도 안 입고 반나체로 가기도 했는데 잘릴 줄 아는데 불려갔더니 지방대학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학장이 공부가 필요하대서 같이 뭐 싫어요, 싫어요, 나 이제 책 안 보고 싶어요 했는데도 그냥 예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도 보고 그렇게 만났던 그 앨런하고 공부하면서 앨런이 나중에 수업을 또 부탁하죠. 본인의 캠퍼스에. 거기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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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명상하고 싶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스 했잖아요. 예스. 심지어 나는 시험 보는 거 세 개 중에 두 개만 할래 라고 선택했는데 행정실의 실수로 세 개 시험 모두 등록됐을 때 망했다가 아니라 그래 두 개는 합격하고 한 개는 쿨하게 떨어지자라고 했는데 그냥 전날 좀 보고 들어갔더니 내가 전날 봤던 한두 장이 나와서 통과를 해버리는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그 시험까지 통과해버리는 그 일련의 여정들을 막 휘몰아치며 경험해요. 그때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는 명분하에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네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그 자체에다가 내 삶을 내맡겼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 안에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히려 이 모든 불안한 개인적 에너지를 존재를 상승을 시키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요. 저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명상하면서 내 안에 막 떠드는 그 목소리를 죽이려 했구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121쪽입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풀고 나에게를 펴고 싶었다. 저자는 매번 마음의 방에다가 호불호가 가득하고 목소리가 너무 떠드는 미키를 가두어 두곤 했었는데요. 그런 자신에게 넌 제거되어야 해. 넌 변화해야 해. 했던 자신에게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와도 돼.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나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싱어의 자전적인 이야기죠. 결국은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까지 자기 자신을 포박하고 있었던 어떤 포승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떠드는 목소리, 이러면 돼야 안 돼라는 여러 가지에 붙들려 있던 자신의 존재와 마주해가는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이클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잖아요. My journey into life's perfection. 삶은 완전하다. 삶은 온전하다.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떨어져서 보는 자아의 상태로 바라봐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장면들을 펼쳐내어 주고 있나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며칠 동안 음미해 보시고요. 나는 그 펼쳐지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내가 그 펼쳐지는 흐름, 그것을 안내자 삼아서 그 안내에 따라 내 의지를 세운다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눈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2주차 때 읽는 중간 허리 부분도 각자 잘 읽고 또 마이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투사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통찰을 얻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이 펼쳐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다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